2020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2020년 이후의 행동을 위한 기후변화 협약 체제는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문명을 떠받치고 왔던 화석연료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을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서 우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사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과 기후변화 협약과 협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기후가 변화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기상과 기후가 다르고요. 기상은 매일매일의 날씨의 변화인 것이고 기후는 그 기상의 매일매일의 날씨의 변화가 누적된 결과로 나타나는 그 큰 흐름인 거죠. 그래서 사실 매일매일 그 기상캐스터가 나와서 기후변화 때문에 날씨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건 사실 인간관계가 찾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큰 전체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들 설명을 많이 하고, 그 큰 경향 속에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설명을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말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느냐,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느냐,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면, 기후가 변화하면 대응해서 살아야죠. 추워지면 더 입어야 하고요. 더워지면 시원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기후가 변화해서 날씨가 바뀌면 그거에 따른 뭐 작물 재배의 변화, 사는 방식의 변화 등등이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기후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많이 일어나면 손해를 보겠다. 그럼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죠. 하지만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건 기후변화 협약의 그 협약 조문으로 쓰여진 것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그리고 부정적이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석할 것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건 우리 삶의 문제에 관해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협약의 문제는, 협약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협상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어요. 협상이라는 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이 이익이 되느냐, 우리나라가 어떤 이익을 취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보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협약에 대응하는 것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이제 조금 구분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94년에 만든 기후변화 협약을 일종의 헌법 비슷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걸 지키기 위한, 이행하기 위한 실무적인 법률은 예전엔 교토의정서였습니다. 97년에 만든 교토의정서. 그런데 이제 그 교토의정서를 끝내고 새로운 신기후체제 합의문이라고 하는 걸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94년의 기본 협약 위에서 그 방법론이 좀 바뀐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기본 협약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칙은 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협약이 어떻게 개정이 되든 어떻게 논의가 되든, 그리고 요번에 작년 말에 합의가 이루어진 건 매우 원칙적인 합의고요.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것들은 적어도 이거 2020년 이후의 신기후 체제이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협상해야 됩니다. 네, 디테일한 것들은. 그런데 다 이 기후변화 기본 협약의 기본 원칙 하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협상, 그 협약의 기본 원칙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 원칙이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여서 협상하는 사람들은 CBDR이라고 하고요.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책임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책임의 크기는 차이가 있다. 입니다. 그래서 그 협상에서 항상 이야기되는 것이 공동이 강조되느냐, 책임의 크기가 강조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은 가능하면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려고 하고요. 그래야 자기 책임이 좀 줄어드니까. 개도국들은 책임의 크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야 먼저 기후변화가 일어나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려왔던 선진국한테 책임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개도국의 특수사정을 배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특수한 일이 발생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적 조치라는 겁니다. 기후변화가 정말로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에 관해선 여전히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음모론도 있고 아니다, 안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제협약은 다 거의 대부분이 발생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역사책에서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특히 전쟁이 일어나면 협약을 통해서 문제를 정리하죠. 근데 이건 앞으로 벌어질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방적 조치라는 거죠. 따라서 정말로 그렇게 안 일어나면 어쩔 건데? 라는 말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제 불확실성을 여러 가지 과학적 사실로 줄여왔습니다. 전 세계 한 2천여 명의 과학자가 정말로 그 기후변화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사실이다라고 하는 확률을 계속 높여왔습니다. 당연히 100%는 아닌 거죠. 90몇 % 이상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방적 조치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방적 조치를 안 하고 계속 갔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니까 계속 갔다. 그런데 정말 기후가 변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변했다라고 하면 그때 해결 불가능한 거죠. 그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엔. 따라서 지금 불확실한 측면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런 파국적인 결과로 가기 전에 미리부터 무언가를 해야 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따라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꽤 어려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협약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한다. 우리나라만 힘들어서 정말 어떻게 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협약이 어떤 이행을 위한 것이든 원칙이든 그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나라 보고, 왜냐하면 전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공평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만 죽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서 유엔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기후변화 협약에 조인을 했으면 다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우리나라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배출량 및 흡수량에 관한 온실가스 배출이 어떻게 되고 얼마를 줄이고 있는지 이 문제에 관해서 역시 국가보고서라는 걸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보고서에 관해서는 국가보고서 이름이 영문으로 내셔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고서 하면 내셔널 리포트라고 생각하겠지만 내셔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누가 누군가한테 제출한다기보단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기 전략을 서로 알려주고 소통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국가보고서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때 정한 걸로 특정 의무사항이 199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으로 배출량을 줄이도록 해보자. 그게 이제 기후변화 기본협약에 있는 부속서 1, 별첨 1의 나라 이름이 써 있고요. 그 나라들은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키자라고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첨 2에, 부속서 2에는 그 중에서도 OECD 회원국인 나라들의 이름을 적어 놓고 이 나라들은 그동안 돈을 많이 벌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으니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재정 지원과 기술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재정과 기술을 남한테 줘야 하는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차이인 거죠. 교토의정서는 97년에 만들어졌고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이행하도록 만든 겁니다. 한시적인 거죠. 그래서 2012년 말로 교토의정서에 일단 저건 끝났고요. 실효는 끝났고 그걸 다시 202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원래는 연장하지 않고 처음 협상의 시작은 포스트 2012였습니다. 2012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각국이 자기의 이해관계가 협상이 잘 안 돼서 2020년 이후에 시작하는 체제를 만들기로 하고 갭이 발생한 거죠. 처음엔 그 갭 없이 어떻게든지 행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자라고 했지만 이해관계에 따라서 협상이 결렬돼서
뒤로 민 겁니다. 그리고 교토의정서를 약간 강화하는 수준에서 2020년까지 교토의정서의 그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교토2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2020년 이후 신규 체제라고 해서 2020년부터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전에 프리 2020, 2020년 전의 행동도 지속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못하겠다고 나간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아예 처음부터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왜냐? 그냥 미국 상원에서 95대 0인가로 부결됐습니다. 왜?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되니까.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되니까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일본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댔죠. 원전도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우리 감축하기 힘들다. 원전 사실 거의 다 세워놓고 다른 걸로 떼면, 화석연료 떼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일본은 그런 이유를 대면서 빠져나갔고요. 다른 나라들도 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토의정서는 출발부터도 매우 작았습니다. 전 세계 배출량의 거의 절반을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배출을 하는데요. 중국은 처음부터 개발도상국이라서 들어가지 않았고 미국은 거부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EU만 시작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EU의 배출 총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20몇 %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EU가 자기 목표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4분의 3은 그냥 여전히 배출하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교토의정서는 그런 측면에서 실효를 처음 출발부터 상실했었고요. 뒤로 가면서 이제 동력을 더 잃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개육체제 성격이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첫째는 참여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참여한다. 아까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에서 Responsibility에 그래서 그동안의 책임이 있던 나라에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 이젠 모두 다 참여하자로 바뀌었습니다. 커먼이 좀 더 강조된 거죠. 그동안 개발도상국의 경제가 규모가 커지면서 배출량이 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차별화, 그러면 디퍼렌시에이티드는 어디 갔느냐? 어떻게 디퍼렌시에이티드를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모두 다 참여하니까. 커먼은 강조했으니 그러면 디퍼렌시에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감축은 모두 참여한다. 그러나 감축하는 정도를 자기가 정한다. 일종의 셀프 디퍼렌시에이션이라는 의미로 가지고 갔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 기후변화 기본 협약엔 개발도상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구분이 매우 모호해졌고요. 그리고 한국이 어디 가서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면 욕먹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우리나라도 GCF를 유치하고 돈도 내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점점 더 재정에 대한 기여, 그리고 기술에 대한 기여, 역량 형성에 대한 기여를 해야 되는 위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교토의정서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이행 주체와 이런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안 해도 되는 쪽으로 구분을 했고 비용에 부담이 되니까 계속 하고 싶지 않았고 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매우 모호해졌고 그 사이에 바뀐 우리나라의 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나머지 요소들에 대한 행동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리스폰서빌리티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책임인 거죠. 이제 그런 것까지를 다 따라서 내가 노력해서 내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내부 감축 문제와 외국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같이 떠안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행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020년 국가 목표만 해도 그렇고요. 2030년 국가 목표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국제사회에.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못 지켰다 그러면 저 나라는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얘기를 하고도 그냥 그때 되면 나 못했어. 그리고 아무 미안함도 없이 발표하고 마는구나. 저런 나라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위상, 신용 같은 것들이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켜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법적으로는 INDC는
5년마다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구속적입니다. 리걸리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협약이 국제조약의 일종이니까요. 다만 INDC 안에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 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은 미국 의회를 통과하려면, 미국이 비준을 하게 하려면 내용을 확정하면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워낙 많은 양을 배출하기 때문에 미국이 들어오지 않으면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 체제를 만들었다. 그런 측면에서 절차는 구속적이되 내용은 구속적이지 않게 하는,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모양을 만든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90년에서 2012년까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인구는 16.6% 늘었고요. 인당 GDP는 256% 늘었습니다. 그리고 GDP 대비 TOE는 1% 줄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단위 GDP를 생산할 때 얼마나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쓰느냐, 효율 향상 1%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노력 얼마나 했습니까?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근데 12년 동안 겨우, 10년이 넘죠. 22년 동안 겨우 1% 줄었습니다. 그게 그만큼 용이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탄소 에너지 공급 22%나 실제 배출 개수가 낮아졌습니다. 매우 큰 거고요. 실제로는 이 TOE당 TCO2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조금 더 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 비율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그럼 뭘 위해서, 어떤 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 거기 보시면 인구는 앞으로 장기간 별 변함이 없을 거다. 오히려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죠. 인당 GDP 4만 불로 가고 싶어서 모든 국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가야 한다고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인당 GDP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실제 GDP당 TOE는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변하고는 있지만. 그러면 정말로 중요한 건 배출 개수를 바꿔줘야 한다라는 거죠. 실제 목표를 달성하거나, 그리고 앞에 있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의 크기를 바꾸는 것보다 그것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배출 개수를 바꿔주는 것들이 훨씬 더 집중하기 용이하고, 그리고 그 파급력도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탄소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그런 데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산업체가 에너지 사용 총량을 줄이려고 하는 것보다 그 에너지를 무엇으로 공급하도록 하느냐가 더 바꾸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을 많이 쓴다. 삼성전자가 전력을 가지고 조립을 한다. 전력을 쓴다. 그런데 그 전력을 모두 신재생 에너지로 100% 공급한다. 그럼 삼성전자는 배출량이 없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저희 에너지공단에서 노력한 건 에너지 수입액이 부담이 된다였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는 이유가 외국에서 석탄이나 석유를 살려면 부담이 된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의 상당 부분은 우리 거잖아요. 여기서 발생합니다. 바람 수입하는 거 아니니까, 태양도 수입하는 거 아니고. 따라서 비용은 사실 좀 들어가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비용이 다 여기 남는 거죠. 투자된 것도 여기 남는 거고요. 외국 흘러나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당장은 비용 차이가 발생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좀 더 비싸니까.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어렵고 비싸다고 해서 안 한 적 있나요? 그게 가야 되는 방향이면 어떻게든 끌고 온 게 우리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가야 하는 방향이 명확하다면 지금 좀 힘들어도 훨씬 더 빨리 갈 필요가 있다. 비용을 물어내는 것, 지금 주저하는 것이, 지금 주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해결도 안 되고 점점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오래 가다가 절벽으로 가는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중요한 건 인식의 증대다. 비용을 부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물어내는 비용이지만 향후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나면 충분히 다 이득으로 얻을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이미 값싼 물과 값싼 음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 비싼 돈을 주고 더 좋은 물인 생수를 먹으려고 하고
더 비싼 유기농을 이미 사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만 더 싼 것을 공급받는 게 나한테 좋은 것이다. 라고 왜 생각들을 하시죠? 이런 것들에 관한 전환이 같이 가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필요한 겁니다. 물론 국내 산업 되게 어렵습니다. 당장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국내 산업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산업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산업에 곱해지는 배출 계수인 에너지 시스템을 바꿔주면 산업계가 훨씬 더 용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자꾸만 산업계 자체의 비용으로 환산을 하니까 어려워지지만 국가 전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배출 계수를 바꿔주면 산업계는 자기가 쓰는 에너지의 총량을 당장 줄일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쉬운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핵심적이다. 근데 시간은 길지 않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건 미래의 무슨 대단한 기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최상의 방법을 당장 시작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돈을 좀 지불할 생각을 갖는 것,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바꾸도록 내가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있으니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 신기후 체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